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300건 발견됐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문건도 발견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함께 국민연금 의결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두 사람의 재판에 추가 증거로 채택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문건으로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관심은 다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의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운전기사 등을 불러 이 회장이 폭언과 폭행,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지난해 10월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드러나기 시작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관련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문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캐비넷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300종에 이르는 A4 용지 더미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삼성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문건이 많았는데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지원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라는 지침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삼성 메모는 손으로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수석회의 등에서 누군가 공식적인 삼성 지원 지시를 내렸고 이를 실제로 시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수석회의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지요. 먼저 첫 소식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대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자필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적시돼 있었습니다.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과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삼성 관련 자필 메모는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내용을 밝혔지만 메모의 원본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민정수석실 회의에 참여했던 이전 정부 관계자가 윗선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받아 적은 내용으로 보여 청와대 차원에서의 압력 행사 시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개한 문건을 지난 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부 정리를 하던 중 쓰지 않고 있던 캐비닛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지원, 이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동원,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뇌물재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현재 치열한 상황이지요. 때문에 오늘 문건은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나 시기로 볼 때 청와대가 삼성을 도와주면서 최순실 지원을 받아낸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개입 여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의 핵심 사안입니다.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청와대가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뇌물을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의 주장이었습니다. 복지부가 삼성 합병을 지원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이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와 삼성의 청탁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거였습니다. 지난 4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해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문건으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또 이를 이용해 청와대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과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두 차례 비공개로 독대하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삼성은 또 2014년 12월 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뒤 2015년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와 계약을 맺고 1년간 7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공개한 문건들의 작성 시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입니다. 청와대의 삼성 지원 방침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와 최순실 지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탄핵 전인 1월에는 완전히 엮였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정수석실 문건은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존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일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삼성과의 연관성을 강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히 엮였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박 전 대통령은 특정 기업을 도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신문 과정에서도 삼성에서 무엇을 해달라는 말이 없었고 해줄 것도 없었다며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라는 문서가 왜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발견이 됐을까? 새롭게 드는 의문입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민정수석실이 직접 개입을 했거나 혹은 경제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공조하면서 삼성을 지원했다는, 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삼성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다룬 문건이 발견된 곳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입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의결권 찬반 입장에 대한 언론 보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펜으로 쓰인 메모 등도 포함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건이 발견된 장소가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됩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건을 만든 주체가 경제수석실이라 가정해도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됐다는 건 청와대 내 수석들이 나서 조직적으로 삼성 경영권 문제를 관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에 끼칠 영향이 작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자, 특검은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위해서 직접 개입한 물증이 또 나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문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하면서도 재판 방어 전략 등을 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수 특검 측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문건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 뇌물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개인을 위해 직접 개입해 지원하고 관리한 사실을 보여주는 물증이 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특검과 국정농단 공소유지 재판을 함께하는 검찰도 문건 내용을 긴밀히 파악하면서 국정농단 재판에 증거물 제출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그동안 삼성 측은 재판 내내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물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새로운 정황을 담은 문건이 나온 겁니다. 일단 삼성 측은 해당 문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등을 파악하며 재판 방어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는 과연 오늘 문건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법원을 취재하는 이서준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그동안 앞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나는 뭐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챙기라고 지시했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로만 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공격을 받아 걱정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최원영 전 청와대 수석 등이 삼성 합병을 관련해 국민연금 의결권을 챙기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그만큼 직접 증거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오늘 문건을 보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이걸 활용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박 전 대통령 측이 계속 부인하는가 여부는 크게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검찰은 그동안 안종범 수석과 대통령 말씀 자료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챙겨주고 뇌물을 받았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 기록물들을 통해 조직적인 삼성 경영권 승계를 챙겨준 정황이 더해진 건데요. 청와대의 수장이자 최고 통수권자 모르게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이 같은 일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어떤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사실 결정적인 증거다, 뭐 아주 꼼꼼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나 삼성 측에서는 이게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펴왔는데 오늘 문건은 어떨까요? 네, 일단 재판부도 이 안종범 수첩을 간접 증거로 채택하긴 했습니다. 근데 직접 증거라는 거는 자백 또는 CCTV, 녹취 등입니다. 뭐 청와대의 CCTV나 아니면은 이 두 사람의 독대 녹취가 있지 않는 한 직접 증거는 나올 수도 없고 또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나오기 힘든 재판인데요. 근데 이렇처럼 직접 증거가 나오기 어려운 성격의 재판에서 강력한 간접 증거들이 오늘로 더 더해진 겁니다. 특히 오늘 공개된 이 청와대 기록물들은 상당수 청와대 정식 기록물로 등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을 도와주라는 게 삼성 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어떤 통치행위다, 이런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민정수석실 문건을 보관돼 있던 문건을 보면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라든가 이 부분을 도와주라는 것도, 뭐 이를 활용하라는 것도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떠나서 문제는 삼성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를 지원하도록 했고 또 최 씨가 장악한 재단 그리고 최 씨가 실소유주인 회사와 센터 등의 돈을 내도록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활용하라고 했던 부분이 삼성을 도와주고 최순실을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시기도 또 부합하는 부분인 건데요. 검찰과 특검은 또 삼성 경영권 승계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개인을 위한 일이지 국가 경제를 위한이라 보기 힘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부 법원 출입 기자인 이서준 기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 발견된 자료 중에는 우익단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이 밝혀냈지만 관련자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부분,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또 관제 데모의 실체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오늘 공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쓴 걸로 추정되는 메모엔 우익단체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이라고 적힌 옆에 교육부의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라고 써놨고 그 옆에 전사들을 조직, 반대선언 공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사라는 표현은 극렬한 활동을 짐작케 하는데 실제로 일부 단체들은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불법 폭력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 중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보수권을 활용하자는 자료가 등장합니다.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 보수단체 지원 의혹, 즉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블랙리스트와 자칭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데모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개된 문건은 민정수석실에서 일단 발견이 됐는데 누가 지시했고 누가 작성을 했느냐, 이 부분이 향후 수사나 재판에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회의 자료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보고됐거나 혹은 반대로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민정수석 쪽에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당수 문건이 시기와 성격으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들이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방안과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지원 지시는 이슈가 불거진 2014년 하반기에서 2015년 초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 이외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민정비서관으로 일했고 이후 지난해 10월까지는 민정수석을 맡았습니다. 우 전 수석이 이 시기에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면 청와대 내에서 지침을 내리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사실상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뿐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은 모두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 공개된 문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정황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문건 가운데에는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유라 씨 승마대회와 관련해서 노태강 전 국장 등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경질시킨 혐의도 있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동원했던 게 아닌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2013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했고 노 전 국장은 좌천됐습니다. 정유라 씨가 상주 승마대회에서 1등을 놓치자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에 승마협회를 감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노 전 국장은 정씨 측 인물들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이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며 최근에 결국 노 전 국장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견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가운데는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와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 문체부 인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다수 나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청와대 내부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을 특정해 조사를 지시했는지, 최순실 씨 측 승마 지원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3년 전 일이지요. 세월호 유가족들과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건, 이른바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민정수석실 자료에는 대리기사 고발 사건을 철저히 수사 지휘하라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 특히 세월호 유족들이 관여된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5달 뒤인 지난 2014년 9월 17일 새벽
김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 이모 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후 검찰은 김 의원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윗선의 지시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쓴 것으로 보이는 대리기사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이란 문구가 등장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내용은 지난해 말 JTBC가 입수해 보도한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도 등장합니다. 수첩에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사건 직후부터 검찰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 전 의원은 오늘 논평을 내고 박근혜 권력 핵심부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며 수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다그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오늘 문건에는 민정수석실이 저희 JTBC 보도 내용에 대한 징계와 재판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의 JTBC 통제 시도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11월 5일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 청구였습니다. JTBC는 이날 뉴스에 헌법학자인 연세대 김종철 교수와 통합진보당 김재현 대변인을 출연시켰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 입장 전달에 편중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에 바로 이 사안이 등장합니다. 보도 날짜를 적시한 뒤 역시 야권 인사만 참여해 편향 발언을 했다고 방심위와 같은 주장을 펴놓은 부분입니다. 이후 방심위의 조치 내역도 꼼꼼하게 파악해뒀습니다. 이 문건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로 보이는데 지난해 공개된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엔 JTBC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방심위 제소도 활용하라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JTBC 등 정부에 친화적이지 않은 언론을 길들이려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시도가 민정수석실 주도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오늘 문건 공개로 다시 한번 확인되게 됐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검찰과 특검은 모두 4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요. 모두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문건은 결국 청와대가 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오늘 문건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예. 자, 오늘 300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3년 1월 문건이 하나가 있고요. 예. 특히 박근혜 정부의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의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 나머지 문건들을 보면 2013년 3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작성된 문건들입니다. 네,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때부터 관련이 여러 시기가 겹치는 문건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요. 우 전 수석의 경력을 한번 보면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김영한 전 수석이었고요. 이후에 김 전 수석이 사퇴한 후에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로 민정수석이 우병우 전 수석이었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이렇게 겹치는데 예. 우 전 수석이 문건과의 관련성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문건 중에 보면요. 김영한 전 수석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한쪽이 그 메모고요. 다른 한쪽은 유품으로 남겨진 김 전 수석의 업무 수첩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이전에 공개됐던 업무 수첩이고 그렇죠. 오른쪽이 오늘 공개된 그렇죠. 민정수석실에 있던 메모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이 문건을 보면 사실상 필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캐비닛은 최소한 민정수석의 손을 거친 자료들이 있었다. 예.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예. 또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 회의에는 민정수석실에서는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을 합니다. 예. 이걸 볼 때도 이 문건은
일반 행정관들 선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민정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과 직접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했다가 수첩에 옮겼다는 건 결국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에게 수석이 보고하려고 이제 요약을 했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예,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자, 근데 이게 왜 그 4차례나 압수수색 시도를 했고 상당히 대비를 했을 텐데 이 왜 캐비넷에 이걸 남겨뒀을까?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인수인계 문건이 없었다. 그리고 컴퓨터도 모두 비어져 있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기록관으로 넘어간 문건 목록도 역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건들을 일부러 남겨놓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처리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대로 놔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의 수첩, 전 수석의 수첩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라고 계속 보도가 됐고 재판에도 이제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공식 청와대 문건도 있고 역시나 그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자필 문서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도 싶은데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또 그에 따른 청와대 움직임이 가장 잘 드러난 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입니다. 그런데 이 수첩은 개인 차원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박 전 대통령은 이 수첩의 지시 내용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번 문건은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수첩 형태로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오히려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순실 태블릿 PC에서 시작됐던 국정농단의 실마리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까지 열리면서 이 법망을 피하려던 우 전 수석까지 직접 겨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물론 가장 핵심 사안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서 매우 중요한 퍼즐을 맞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왜 압수수색을 거부했는가 오늘 이 나온 문건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사실 캐비넷 하나에서 이 정도였는데 뭐 많이 치웠을 부분은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10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데 경계 진입에 실패했고요. 지난 2월에 특검 역시 재차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선별적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 일방적으로 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료 유무를 확인하자 이 제안마저도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협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캐비넷 한 곳에서 나온 문건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전체 문건을 보면 국정농단에 매우 중요한 증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에 문서 파쇄기를 무더기로 구입했고요. 또 서둘러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모두 자료를 기록관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자료들이 폐기됐거나 아니면 봉인된 상태로 대통령 기록관에 아직 남아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이 오늘 문건은 누가 작성하고 지시했는가 또 폐기된 게 더 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조사가 새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주 3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은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은 구두를 신던 평소와 달리 샌들을 신었고 통증이 있다고 한 왼발은 조금 절뚝거리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오후 1시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여성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구속 피고인 대기 장소인 지하 구치감으로 이동했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왼발을 다소 절뚝이면서 걸었습니다. 평소 신던 구두가 아닌 발 앞부분이 트인 샌들을 신은 채였습니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걸을 수 없어 휠체어를 타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나 목발 등 보조기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감에서 4시간 정도 기다린 끝에 오후 5시쯤 법정에 나왔습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된 롯데 면세점 특혜 혐의와 관련한 이원준 기재부 사무관 증인 신문이 끝난 뒤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여성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느린 걸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공범 최순실 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냐는 재판부 물음에 박 전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인 없이는 경영권 승계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위와 공정위가 사실상 재량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을 눈 감아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재벌 저격수로 불려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관용차 대신 자신의 차를 이용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오늘 저의 증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용인 없이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특검 측이 적법한 절차대로라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었겠느냐고 질문하자 국정 책임자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적법성을 따지는 감독기구의 재량적 판단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이 우호적인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에 유리한 재량이 확대된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이 부회장이 들어주면서 맘 놓고 승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을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생명 지주회사 전환이 승계와 무관하다는 삼성 측 주장과 관련해선 개별 회사 이사회가 이런 사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미래전략실 기획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검찰이 방산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개발비를 부풀려 최소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빼돌린 자금이 박근혜 정부 실세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 이 업체가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 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내사를 진행한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수리온 외의 군사장비에 대해서도 원가 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빼돌려진 의혹을 받는 개발비의 구체적 규모는 물론 용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업계에선 이 자금이 박근혜 정부 실세들을 상대로 한 로비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성룡 사장 등 고위 임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오늘도 경북 영덕은 37.9도까지 올라가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40도 가까이 치솟은 곳도 있었습니다. 7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지, 특히 영남 지역에서 심한 이유가 뭔지 유한율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수업이 한창 진행될 시각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어도 경북 영덕이 37.9도, 경주는 37.4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이 계속되자 단축 수업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대구 경북에서만 모두 24개 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을 일찍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해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들어온 남서풍 때문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돼 차곡차곡 쌓이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리나라를 도달하기 전 거치는 중국도 살인적인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층 더 달궈져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번 무더위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경주가 75년 만에 7월 최고 더위 기록을 보이는 등 영남 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그나마 습기라도 머금고 있던 공기는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건조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남서풍의 온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남 지역은 장마철에 접어든 뒤에도 비가 조금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들과 달리 대기에 가득한 열기를 식혀줄 기회도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의 위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그런데 작업장이나 비닐하우스는 더 덥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측정한 비닐하우스 속 온도는 5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산맥으로 둘러싸인 경남 밀양 무안면의 분지형 하우스 단지입니다. 낮 2시 현재 바깥 기온은 38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어떤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푹푹 찌는 열기에 숨이 막히고 안경엔 김이 서립니다. 온도계는 금세 40도를 넘어 50도까지 치솟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어제 낮 1시쯤 바로 이곳에서 고추를 말리던 85살 할머니가 열사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 전체가 화상이 입어먹었냐 그런 게 외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부터 빠르게 늘어나는 온열 질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어제까지 32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벌써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에도 충북 청주에서 폐지를 줍던 74살 배모 할머니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방서 구급차마다 얼음조끼와 아이스팩은 물론 생리식염수와 정맥주사 세트까지 비치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긴급 대응에 앞서 노약자의 경우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점심시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야외 활동을 삼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14분짜리 녹취 파일에는 욕설과 막말이 난무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400자도 안 되는 사과문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소의 방법을 또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너는 그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그 살쪄가지고 네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이게 애비가 뭐하는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공개된 14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는 욕설과 막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종업원 애들이 타고 다녀도 야 네가 아는 대로만 다니는 거 안 되는가 봐. 심지어 월급을 주는 자신을 운전기사의 주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자식아, 지 주인 차고 월급 주는 차는 으로 뭐냐? 오늘 기자회견을 연 이 회장은 1분 20초 동안 400자도 되지 않는 사과문을 읽고 곧바로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종근당 측은 피해 기사를 직접 만나 원하는 방식을 파악해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재벌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고개를 숙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른바 회장님 갑질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서 재벌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잘못해서 잠 깨우잖아요. 착살 나는 거야 그게. 늦으면 늦는다고 막. 지난해 4월 현대비엔지 스틸 정일선 사장의 운전기사는 정 사장이 수시로 폭언을 하는 것은 물론 140여 장 분량의 갑질 매뉴얼까지 만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반나절 만에 정 사장은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웠습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재벌 오너들이 고개를 숙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김만식 당시 몽고식품 명예회장은 운전 중인 기사에게 신발까지 던진 사실이 알려져 6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2016년 대림산업의 이해욱 부회장은 상습적인 폭언에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을 시킨 것으로 확인돼 3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갑질 논란에 오너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래 됐어. 미안합니다. 그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업무기사 그냥 놔둘 거를 내서 죄송합니다. 아유 무섭다 무서워. 오늘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운전기사 등을 불러 이 회장이 폭언과 폭행, 불법 운전 지시 등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이렇게 운전기사들은 폭언이나 갑질에 노출돼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라 해도 그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서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보험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임모 씨입니다. 임 씨는 수행하던 임원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던 대전에서 서울로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집사람이 담낭암에 걸렸어요. 일주일 전에 휴가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동선에 불편을 주지 마라. 다음날 발령 낼 줄 알아라. 기본급의 건당 수당을 받는 체계지만 그 일 이후로 일감을 배정받지 못해 월급이 절반 이하가 됐습니다. 사실상 그냥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제 옆에 아무도 안 옵니다. 밥도 안 먹고 회사에서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죠. 실제 종근당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회장 운전기사만 3명이 바뀌었고 일부 운전기사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네가 운전하는 거 알아주지 않아서 그러면 너 다른 자 가지면 되니까. 네. 너하고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대들고 있어 이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달라는 한마디에 곧바로 해고 위기에 처한 겁니다. OT도 없고 휴일수당도 없고 주 6일이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일요일날 운동 가신다 그러면 나가야죠. 주 7일도 하셔야겠네요. 그럼요. 주 7일도 뭐 비일비재하죠. 운전기사에 대한 처우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끔찍한 거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협상이 이미 시작됐다고도 했는데 발언 의도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에펠탑 2층 최고급 식당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관련 발언은 이 만찬 10여 시간 전 프랑스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에서 나왔습니다. 중국과 가장 나쁜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도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며 운을 뗐습니다. 한미 무역에서 한 해 400억 달러, 약 45조 원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제부터 한국과 재협상을 다시 시작했고 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즈는 미 무역 대표부가 당초 한미 FTA 재협상을 명시하려다 한국 측의 반발을 우려해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이란 용어를 또 사용한 겁니다. 백악관은 당초 비보도를 전제로 이뤄진 70분간의 간담회 내용을 이례적으로 전문 공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무역 조약의 효용을 시험해 보려고 일종의 잽을 던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한미 FTA를 동원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에서 최대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FTA 개정 대상에서 농업 분야는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농업 분야는 절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도록 한다는 정부 내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쌀 시장 개방 등 농업 분야는 FTA의 이른바 숨겨진 뇌관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당국은 또 협상을 서두르는 미국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며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우리 측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연기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공동위가 열리더라도 바로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보다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정말로 FTA 때문인지 양국이 공동 조사하자고 제안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 협상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전략이지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미국 내 정치 지형이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이메일 스캔들로 탄핵까지 거론되는 위기를 맞고 있고 FTA 때리기에 나선 건 역시 이런 미국의 국내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어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가 무산됐죠. 오늘 오전 회사 밖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사회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했는데 노조와 지역 주민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북 경주에 있는 한 호텔 회의장 앞에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노조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수원 이사회는 13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고리 원전 5, 6호기 3개월 일시 중단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반대는 1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도둑 이사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사회에 무효 가처분 신청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배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청구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로 공사 관련 업체 종사자 12,800명의 일자리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또 공론화 기간인 3개월 동안 피해 규모는 인건비 120억 원을 포함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한수원은 추산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진 독일 다임러그룹의 벤츠 디젤 차량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차종은 모두 47종으로 우리나라에 출시된 벤츠 디젤 차량 대부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경정 예산 심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빠른 처리를 다짐하고는 있지만 내용을 두고서는 여야 입장차가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마침내 국회 예결위가 열렸지만 바로 심사가 진행되진 못했습니다. 야당은 추경안의 법적 요건을 한 번 더 문제 삼았고 법률의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고 이런 추경 심사 어디에 잣대를 대놓고 할지 장관 인사청문회를 도마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인사청문이 이렇게 파행으로 가면서 추경이 늦어진 측면이 있죠. 여당은 추경을 통한 공무원 추가 채용이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이 될 거라며 심사를 서두르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며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 대해선 반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추경에 포함된 공무원 12,000명의 채용 준비 비용도 부적절하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의 예산은 전체 추경 규모 11조 원 가운데 80억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이란 상징성이 있어 여당으로선 꼭 지켜야 하는 예산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밤샘 심사라도 해서 18일 국회 본회의 땐 추경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선 먼저 공무원 일자리 예산에 대한 이견부터 좁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본회의 다음 날인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이유미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음성 녹음 파일을 조작해서 당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제보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전 위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천안문의 사군자, 중국 인권민주주의의 수호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 오보를 부르는 말입니다. 류샤 오보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가석방된 지 한 달여 만인 어제 61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류샤 오보는 스스로 중국에 갇히는 선택을 하며 민주화를 꿈꾼 비폭력 운동가였습니다. 신경재 특파원입니다. 2010년 노벨 평화상 사이트에는 류 샤오보의 수상소감 대신 2009년 법정 최후 진술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 전복 선동죄로 11년형을 선고받고 남긴 나는 적도 원한도 없다는 글입니다. 류 샤오보는 원한은 한 개인의 지혜와 양심을 갉아먹는다고 썼습니다. 적대감은 한 사회의 관용과 인성을 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자유와 민주로 가는 길에 비폭력을 강조한 겁니다.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망명 대신 중국에 머물며 민주화 투쟁을 선택한 류 샤오보가 주도했던 08 헌장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주권지민의 원칙에 입각한 개헌, 삼권 분립과 입법기구의 직선제,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촉구했습니다. 노벨상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그의 조기 사망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류샤오보의 부인 류시아의 가택연금을 풀고 중국을 떠날 수 있도록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사법주권 존중, 내정 간섭 반대로 맞서고 있습니다. 주말 세계 곳곳에선 추모 행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암 가운데 급성 백혈병은 젊은 사람에게 발병해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환자의 면역세포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치료법이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2012년 7살이던 에밀리 화이트 헤드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즉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암은 화학 방사선 요법을 병행해도 1년 생존율이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때마침 펜실베이니아대 병원은 에밀리 부모에게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을 제안했고 부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밀리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미국 FDA는 이 치료제를 9월쯤 승인할 전망입니다. 이 치료 기술을 사들인 제약회사가 68명의 환자에게 투약한 결과 1년 뒤 생존 확률이 80%에 달했습니다. 이 치료제의 원리는 먼저 환자의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인 T세포에 암세포를 인지하는 유전자를 이식해 배양합니다. 그러면 T세포 표면에 변화가 생기고 이걸 환자에게 다시 주사하면 T세포가 암세포에만 달라붙어 죽이는 방식입니다. It's really exciting to be part of this revolution now, where we're seeing entirely new ways, and I think we'll see one day the end of cancer. 이 치료제는 살아있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응용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외교부는 행정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을 오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에도 고발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지난 8일 대사관 행정직원과 만찬을 한 뒤 만취한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국내에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길거리에 골대 하나 놓고 하던 농구. 그래서 3대3 농구는 길거리 농구로 불립니다. 2020년 올림픽 종목이 되면서 길거리 농구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국내 대회 정식 종목으로 길거리 대신 실내 코트로 초대받았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수비 사이를 휘저은 뒤 슛을 넣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슛을 쳐냅니다. 어제까지 농구를 즐기는 동호인이었지만 오늘은 어엿한 선수입니다. 3대3 농구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대학대회 종목으로 채택됐고 길거리가 아닌 실내 코트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우승팀엔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권까지 주어졌습니다. 내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면서 길거리 농구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겁니다. 지난달 농구 월드컵엔 우리나라 3대3 농구 대표팀이 첫 출전에 첫 승도 따냈습니다. 호쾌한 덩크슛, 화려한 드리블, 절반의 코트에선 농구의 모든 게 펼쳐졌습니다. 유럽에선 정식 리그까지 있는 3대3 농구, 우리나라에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하는 게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연맹은 내년부터 3대3 농구를 지역별 예선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여자 농구는 다음 달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대구와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선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이죠. 주제는 대화와 압박, 투트랙 대북 정책 통할까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